저게 진짜 뉴스일 리 없잖아. 중국인들이 길에서 볼일을 보다 결국 경찰에 의해 추방당하는 사건이 생겼고 이 일이 가짜뉴스라고만 생각했던 한 여대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대생은 중국인 친구와 그 가족을 만나고 그만 충격에 빠져 사연을 보내왔는데요. 오늘의 사연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하고 있는 미국인 나탈리라고 합니다. 다름 아니라 이번에 정말 파리에서 끔찍한 일이 생겨서 이 글을 쓰게 되었어요. 사실 지금 생각해도 이게 정말 2024년에 일어날 일인가 싶어서 아직도 충격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영상 제작을 전공으로 하는 학생으로 파리에서 영화나 컨텐츠 제작에 관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미국 할리우드에서 공부할 수도 있지만 저는 좀 더 영상미를 높여보고 싶어서 1년간 교환학생을 오게 되었죠. 그런데 우연히도 파리 올림픽 기간이 겹쳐서 처음엔 좋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지내보니 그닥 좋진 않더라고요. 올림픽 때문에 파리 시내 곳곳이 조형물로 뒤덮여 있었거든요. 저는 올림픽 기간 전에 파리가 더 좋은 것 같은 느낌이어서 관광을 위해 지금 파리로 온다면 잘못된 선택이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학교 생활을 정말 즐겁게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영화와 컨텐츠에 접근하는 시각과 프랑스에서 보는 시선은 또 다르더라고요. 미국은 좀 더 상업적인 측면에 맞춰 제작을 하는 반면 프랑스는 디테일한 부분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 학교에는 아시아 친구들도 종종 있는데 이번에 친해진 중국인 피오량도 그 친구들 중 한 명이었어요. 겉보기에 시원시원한 스타일에 집에 돈도 많은 부잣집 딸인 것 같았어요. 피오량과 과제를 위해 같이 다닐 때 물건을 살 때면 여기부터 저기까지 다 달라고 한다든지 메뉴를 다 먹지도 못하는데도 일단 다 시키고 보는 게 보통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한 번은 너무 궁금해서 피오량에게 물어보니 피오량 집안이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부호라고 얘기했어요. 중국에만 집이 몇 채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피오량과 다닐 때 간혹 불편한 점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시원한 성격이 마음에 들어 과제가 끝나고도 종종 함께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오량의 가족들이 파리에 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같이 가이드를 해줄 수 있냐고 물어봤죠. 혼자서 가족들을 다 안내하기가 벅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흔쾌히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피오량의 중국인 가족들과 인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중국어도 찾아보고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찾아봤죠. 그렇게 피오량의 가족들이 파리에 오는 날이 되었고 저는 공항에서 가족들을 대기했어요. 피오량의 가족들은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고 입국했더라고요. 정말 부자는 부자인가 보다 싶었습니다. 제가 중국어로 인사를 하니 피오량 가족들은 정말 좋아했어요. 중국어를 쓰는 게 세계적인 거라며 박수까지 쳐주시더라고요. 피오량은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줘서 고맙다는 말까지 했어요. 그렇게 저는 피오량의 가족들과 함께 루브르 박물관으로 이동했습니다. 아무래도 파리의 대표적인 관광지니까요.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앞에 도착하자 이미 긴 줄이 늘어져 있었어요.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에다 올림픽을 맞아 찾아온 관광객들까지 북적이는 모습이었죠. 나름 빨리 온다고 일찍 왔는데도 불구하고 한참을 기다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표를 한 번 더 확인한다고 잠깐 매표소에 다녀오겠다고 말했고 피오량과 가족들에게 줄을 잘 서 있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매표소를 들렀다 돌아오는 길에 뒤쪽에서 큰 소란이 일어난 것 같았어요. 엄청 큰 소리로 서로 다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그간 루브르를 몇 번 와봤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싸우거나 혼잡스러운 일은 없는데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런데 저는 점점 가까워질수록 얼굴이 일그러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피오량의 가족들이 그 시끄러운 소리의 원인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봤더니 새치기를 하려다 걸려 싸우고 있는 거였어요. 너무 부끄럽고 민망한 나머지 저는 피오량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죠. 그런데 피오량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아니, 앞사람들이 제대로 안 보고 있어서 잠깐 틈이 났길래 그 사이에 들어간 건데 그걸 이렇게 뭐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앞에 있는 관광객들 입장에서 충분히 황당할 만했습니다. 그런데도 피오량 가족들은 사과는커녕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오더라고요. 여기까지 중국에서 한참 걸려왔는데 프랑스는 관광객을 이렇게 대접하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사과는 제 몫이었어요. 저는 주변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몇 번이나 사과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30분 정도만 더 기다리면 될 것 같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피오량 가족들을 진정시켰어요. 당장이라도 집에 가고 싶었지만 시차 적응 때문에 그런 거겠지 싶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안 생길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우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루브르는 규모가 정말 커서 계획적으로 둘러보는 게 좋은데 역시나 바로 모나리자 그림 쪽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모나리자는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작품이라 그 앞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또 얼굴을 붉히게 만드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모나리자 그림은 워낙 가치 있는 작품이다 보니 투명 유리막에 씌어 있는 데다가 관광객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구조물로 그 주변을 빙 둘러 놓았어요. 그런데 피오량의 가족들은 가관이었습니다. 그 표시를 완전히 무시한 채 플래시를 터뜨리며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피오량이었어요. 중국인 가족들이야 언어가 미숙하고 잘 모를 수 있다고 100번 이해해도 피오량은 루브르의 규칙을 정말 잘 알 텐데도 불구하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이때까지 알던 피오량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저는 피오량의 아버지의 행동을 보고 기겁할 뻔했어요. 피오량의 아버지는 셀카봉을 꺼내들더니 봉을 길게 늘려서 그림에 거의 닿을 듯이 가까이 다가가 사진을 찍는 게 아니겠어요? 이 모습을 본 루브르 관리인들이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관리인들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매우 정중하게 피오량의 가족들을 제지시켰지만 그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피오량의 엄마는 우리가 이걸 보려고 중국에서 날아왔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치셨습니다. 게다가 피오량의 동생은 제지하는 관리인들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진을 찍고 있었죠. 피오량 가족들이 선을 넘어 들어오자 다른 관광객들마저 괜찮다고 생각했는지 앞다투어 모나리자 그림 근처로 다가왔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피오량 가족 때문이었죠.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우르르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루브르에 있는 모든 보안 요원들이 마치 다 몰려든 것 같았죠. 결국 모나리자가 있는 곳의 관람은 잠시 중단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퇴장 조치를 당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피오량의 아버지는 계속 불만을 늘어놓으셨죠. 저 그림 하나 보려고 돈과 시간을 얼마나 들였는데 고작 사진 하나 못 찍게 하다니 프랑스는 형편없다며 계속 욕을 하셨어요. 저는 기왕 안내해주기로 한 거 오늘까지만 하고 내일부터는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더 이상 이 가족과 만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피오량과도 더 이상 가까이 지낼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루브르에서 나가니까 그나마 다행이겠거니 생각했죠. 그렇게 저희는 에펠탑으로 이동했습니다. 에펠탑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사진을 찍은 다음 식당으로 이동하기로 했죠. 올림픽 준비로 도로가 엉망인데다 번잡스러웠지만 여기서는 더 이상 민폐 행동을 할 일이 없겠거니 싶어 좀 안심되기도 했어요. 에펠탑 주변에 도착해 한참 구경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목말라 하는 걸 보고 피오량과 함께 음료를 사러 갔어요. 그런데 피오량이 갑자기 제게 우리 가족 어떻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순간 깜짝 놀라 본심이 나올 뻔했지만 태연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족끼리 사이가 좋아 보인다는 말을 겨우 생각해서 전해줄 수 있었죠. 그러자 피오량은 중국 사람들이 다들 말도 많고 매너가 없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 가족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엄마 아빠가 다들 교양 있고 배울 점이 많은 분이라 뿌듯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피오량이 제대로 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건가 의문스러웠고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의아했어요. 아마 어릴 때부터 세뇌가 단단히 된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음료를 사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차라리 그 장면을 못 봤다면 더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피오량의 어머니가 길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게다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피오량의 동생도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속에서 뭔가가 올라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옆에 있는 피오량이 굉장히 태연하게 반응하는 바람에 저는 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피오량은 중국에선 저런 일이 흔하다고 했어요. 게다가 유럽에선 화장실이 비싸니 뭐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냐고 했죠. 저는 그래도 저건 좀 아니지 않냐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피오량이 제 말에 좀 화가 난 듯 했어요. 자신의 가족들에게 안 좋은 말을 해서
그런가 갑자기 낯선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중국에서 흔하다고 해도 여긴 파리고 엄연히 화장실이 있는데 길에서 어떻게 볼일을 볼 수 있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피오량은 우리 가족은 애초에 중국인인데 그럼 프랑스에 온다고 파리 사람이 되는 거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러운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보다 그냥 길이나 풀밭이 훨씬 깨끗하지 않냐고 했어요. 게다가 풀밭의 볼일을 보면 그게 다 거름이고 비료가 되어 풀이 더 잘 자라니 일석이조가 아니겠냐고 했죠. 저는 피오량의 말을 듣고 벙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저렇게 해두면 저걸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했고 위생상 너무 더럽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피오량은 그러니까 길 한가운데서 하는 게 아니라 길 구석에서 하는 게 아니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피오량이 말이 안 통하는 애인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피오량과 함께 다닐 수가 없었죠.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피오량에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고 너희 가족들의 무례한 행동 때문에 화가 나서 더 못 있겠다고 말하고 가야겠다고 얘기하고 이제 막 돌아서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다가온 남자들이 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마 후 경찰서에 가게 되었어요. 그 남자들은 경찰이었는데 갑자기 피오량과 저 그리고 피오량 가족과 경찰서에 가야 한다며 경찰서로 끌고 갔거든요. 저는 길에서 볼일을 본 것 때문인가 싶어서 저는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무서운 분위기에 뭐라 말하기도 어려웠지만 너무 억울했어요. 저는 그저 피오량 가족을 따라다닌 잘못밖에 없거든요. 저는 경찰서로 향하는 경찰차 안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저히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떠올려 봤죠. 피오량이 가족 여행을 안내해달라고 할 때 그때 거절했어야 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 거절하고 그 뒤에 피오량과 계속 친하게 지냈다면 결국 피오량의 이런 모습을 알게 될 게 뻔했죠. 어쨌든 피오량은 이런 애였으니까요. 저는 한참을 생각한 끝에 애초에 피오량과 친하게 지내는 것부터가 잘못된 일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도착해서는 너무 무서웠어요. 살면서 처음 와보는 경찰서였거든요. 이런 데는 TV에서나 봤지 내가 직접 올 거라고는 그리고 경찰에게 붙잡혀 올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앉아서 경찰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왜 왔는지 그제서야 알 수 있었죠. 경찰들은 저희에게 바로 CCTV를 하나 보여주었습니다. 그 영상은 아까 루브르 박물관에서 봤던 영상이었어요. 처음엔 아까 그 소동 때문에 우릴 불렀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박물관을 나오면서 피오량의 동생과 피오량의 어머니는 화장실에 잠시 들렀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에서 나오고 난 다음 피오량 어머니의 주머니가 좀 이상했어요. 경찰도 바로 그 장면을 멈추고 난 다음 여기 바지에 숨긴 거 지금 가지고 계시죠?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절도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자 피오량의 어머니는 그저 루브르 박물관에서 관람도 오래 못했고 그냥 기념품으로 가져온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단호하게 그건 절도죄라고 얼른 다시 꺼내놓으시라고 얘기했죠. 피오량의 어머니가 꺼내놓은 건 화장실에 있는 비누 디스펜서였어요. 경찰은 이건 원래 박물관의 물건이고 박물관 분실 신고가 접수되어 CCTV를 조사한 결과 범인을 특정할 수 있었다고 했죠. 피오량의 어머니는 어쨌든 물건도 찾았고 나쁜 의도도 아니었으니 이만 가도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태도에 경악하고 말았죠. 더 이상 이 가족과 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에게 저는 이 가족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친구 가족이 여행 왔다기에 잠시 루브르에 같이 갔다 에펠탑을 구경시켜줬을 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제 신분을 확인해 보더니 가도 좋다고 얘기해줬죠. 그러자 피오량은 그냥 가면 어떡하냐고 자기 가족들도 다 같이 구해줘야 되지 않냐고 얘기했어요. 저는 아까 그렇게 길에서 볼일 볼 때 당당한 태도 어디 갔냐고 얘기하며 엄마 아빠를 그렇게 존경하면 이번 일도 존경하는 엄마 아빠와 함께 해결해보라고 얘기하곤 경찰서를 빠져나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피오량의 어머니는 비누 디스펜서만 훔친 게 아니었습니다. 작은 조각상 복제품이나 안내책자까지 모조리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왔던 거였죠. 도대체 그 짧은 찰나에 언제 챙기셨나 의아할 지경이었습니다. 경찰은 그 행위를 절도로 간주하고 체포했고 박물관은 입국 비자를 취소하고
강제 출국 조치를 요청했다고 했죠. 저는 이렇게 사태가 커질 줄은 몰랐는데 박물관 측에선 절도뿐 아니라 모나리자 그림 앞에서 벌인 소동도 꽤나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은 학교 내에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그제서야 피오량에게 불만이 있던 친구들이 하나 둘 피오량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피오량은 휴학을 하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저는 한편으로는 이제 피오량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좋았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이제 다시는 아시아인과 어울리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굳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피오량 가족으로 대인 게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그 일 이후로 저는 아시아인들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고 아시아 친구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아시아 음식점에 가는 것조차 꺼리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생미셸 대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수업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한 건물의 화려한 포스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지만 포스터의 독특한 디자인이 자꾸만 제 시선을 끌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곳은 파리 한국문화원이었고 포스터는 한국 영상 콘텐츠 특별전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호기심과 경계심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한편으로는 영상 제작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한국의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생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피오량 사건의 기억이 떠올라 망설여졌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속의 호기심이 경계심을 이겼고 저는 용기를 내어 문화원 안으로 들어섰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현대적이고 세련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벽면을 따라 설치된 대형 스크린들에서는 다양한 한국 영상들이 상영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점점 영상들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한국의 단편 영화들이었어요. 짧은 러닝타임 안에 깊은 감동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능력이 놀라웠습니다. 한국 영화에서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 진하게 묻어나오는 작품들이 많은데 그 영상들도 주로 가족애를 다루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가족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가족끼리 집안의 중요한 일들을 의논하는 것도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유럽에서는 결혼이든 이사든 전부 다 나 혼자 결정하고 가족에게 통보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그런 큰일이 있을 때 가족끼리 함께 의논하고 의견을 많이 들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화가 들어있어서 그런지 한국 영화는 복잡한 가족관계를 섬세하게 다루고 감정을 굉장히 잘 표현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그때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한국인 유학생인 지수를 만나게 되었거든요. 지수는 저와 같은 대학에서 영화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에요. 그녀는 친절하게 저에게 다가와 한국 영상 콘텐츠에 관심이 있냐며 같이 구경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저는 피오량 사건 이후 아시아 친구들은 절대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이 됐어요. 그렇지만 한국 영상 콘텐츠라 지수와 함께 관람하면 배울 건 많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지만 지수의 따뜻한 미소에 마음이 열려 함께 둘러보기로 했어요. 과연 지수의 입장에서 여러 섹션의 이야기를 들으니 훨씬 이해하기 쉽고 재밌었어요. 뭐든 알고 보는 게 더 재밌는 것처럼 지수의 배경 지식을 들으며 훨씬 더 전시를 재밌게 관람할 수 있었죠. 지수와 함께 한국문화원의 다큐멘터리 섹션에 들어서자 역사의 그늘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지수는 이 다큐멘터리가 한국의 현대사를 다루고 있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지수와 같이 그 영상을 보기 시작했는데 다큐멘터리는 한국 전쟁부터 시작해 현재까지의 역사를 개인의 증언과 역사적 자료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흑백 영상으로 시작된 화면은 전쟁의 참혹함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와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 그리고 가족을 잃은 이들의 슬픔이 화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영상을 보는 내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지수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수의 어깨를 조용히 토닥여줬어요. 영상이 끝나고 나서 지수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었거든요. 지수의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당시 18살의 나이로 전쟁에 참전하셨다고 해요. 고작 18살의 전쟁을 겪었다니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이는 어렸지만
나라가 전쟁 상황일 때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지수의 할아버지는 부산에서 피난 생활을 하던 중 군대에 자원 입대하셨대요. 하지만 전쟁의 참혹함은 성인도 견디기 힘들잖아요. 할아버지는 나라를 지키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전쟁터에 나가셨지만 그곳에서 겪은 일들은 할아버지의 인생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해요. 특히 전우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느꼈던 무력감과 공포는 평생 할아버지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다행히 할아버지는 무사히 가족들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지수의 할아버지는 전쟁 이후에도 오랫동안 악몽에 시달리셨다고 했어요. 갑자기 들리는 큰 소리에 놀라 몸을 숨기거나 폭죽 소리에 공황 상태에 빠지기도 하셨대요. 전쟁은 끝났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폐허에 엉망이었던 나라에서 이렇게 강대국이 되었다는 게 놀라웠고 그 중심에는 지수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수의 얘기를 들으며 제 생각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요. 한국은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뤄냈는데 그때 당시 지수의 할아버지도 작은 공장을 운영하셨다고 해요.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하루에 15시간 이상씩 일하셨고 그 덕에 지수의 부모님 세대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겪었던 일을 직접 다큐멘터리로 보니 더 와닿아서 마음이 아팠다는 지수의 모습에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피오량이 떠올랐습니다. 피오량이 자신의 부모님이 자랑스럽다고 말하던 모습 말이죠. 저는 지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야말로 진정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 똑같은 아시아인이더라도 지수와 피오량은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 마음속의 아시아인 대한 편견이 싹 사라졌어요. 지수와 지수의 나라 한국이 더 위대하게 느껴졌죠. 저는 지수의 할아버지가 참 대단하다고 얘기를 했고 지수는 사실 우리 부모님도 만만치 않은 시절을 겪었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할아버지 세대에서 고생을 다 하셔서 편하게 사셨을 것 같은데 아니냐고 물어봤죠. 이어진 지수의 이야기는 놀라웠어요. 지수의 부모님은 대학생 시절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도 저런 시절이 있었다니 놀라웠습니다. 군사독재 시절의 억압적인 분위기나 그에 맞서 싸우는 시민들의 모습이 상상이 가질 않았어요. 지수의 부모님은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다 경찰에 연행되어 고문을 당하기도 하셨고 학교에서 제적당하기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한국이 이렇게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의 노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지금은 K-팝이니 한류니 최첨단 기술의 화려한 한국의 모습만 떠올랐는데 이런 다사다난한 일을 겪었다는 게 놀랍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탄탄하게 쌓아올린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강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지수와 한국문화원을 나서면서 덕분에 한국 영상 컨텐츠와 역사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고마운 마음에 저녁을 사겠다고 했죠. 지수는 전혀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저는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을 수 있겠냐며 값진 경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곤 지수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보자고 얘기했고 지수는 떡볶이를 제일 좋아하는데 괜찮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떡을 한번 먹어본 적이 있어서 떡볶이도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치즈같이 말랑말랑한 식감의 음식이었던 기억이 났거든요. 그렇게 지수와 함께 떡볶이를 먹고 저는 지수의 부모님도 궁금해졌고 지수의 할아버지도 궁금해졌어요. 그런데 지수의 할아버지는 지금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고생을 많이 하셔서인지 다른 분들보다 좀 일찍 돌아가셨다고요. 저는 그래도 지수의 할아버지의 묘라도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국 여행을 가게 되면 꼭 한번 지수의 가족들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아마 피오량 가족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멋진 사람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제가 다음에 한국에 가게 되면 또 한번 사연을 보내볼게요. 오늘 나탈리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길에서 볼일이나 보는 중국 사람들과 치열한 역사를 이겨낸 한국 사람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아마 지수 할아버지나 지수 부모님과 같은 시기를 보내셨던 분들도 있으실 텐데 댓글로 의견을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연 제작소 감동필름이었습니다.